넓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차민국 회장의 뒷모습이 보인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바로 뒤에는 한 걸음 떨어진 채 정장을 입은 젊은 경호원 서준호가 묵묵히 서 있다. 민국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켜오다 갑자기 입을 연다. 준호 씨, 자네는 가족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당황하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없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민국은 준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렇군. 난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야.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찾지 못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차민국 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태산건설의 창업자이자 회장. 그가 이룬 성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민국은 다시 창가를 바라보며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30년 전 그는 작은 건설 현장의 평범한 인부에 불과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구가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하숙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됐다. 다른 인부들보다 항상 1시간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일을 배우려 노력했다. 목수, 미장이, 전기공, 배관공. 그는 모든 기술을 배우려고 했다. 다른 인부들은 퇴근 후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 때 민국은 건설 관련 책을 읽거나 야간 학교에 다니며 건축과 경영을 공부했다. 이 친구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현장 동료들은 그런 민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여러 인부들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생명이 위독했다. 민국은 주저없이 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간호사 윤미라를 처음 만났다. 빨리요. 이분 상태가 위험해요. 민국의 다급한 외침에 달려온 미라의 눈빛은 침착했다. 그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덕분에 직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국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다친 동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미라를 보기 위한 방문으로 변해갔다. 매일 오시네요. 그렇게 걱정되세요? 미라가 물었다. 네. 아니, 사실은. 민국은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 말했다. 당신을 보러 왔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미라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간호학교를 졸업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현실적인 조언은 민국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언젠가 내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짓고 싶어요. 민국은 미라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열정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미라의 격려는 그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신혼집은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벽에 성의가 맺혔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언젠가는 꼭 당신에게 멋진 집을 선물할게요. 민국의 약속에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 민국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다. 미라는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가게를 꾸려나갔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민국의 전환점은 5년차 건설 현장에서 찾아왔다. 당시 그는 이미 현장 책임자로 승진해 있었다. 성실함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러 팀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사 사장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차 반장, 자네 능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민국은 현장에서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의 현장 경험과 밤새 공부한 지식은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그는 설계도를 보는 안목과 원가 계산 능력이 뛰어났다. 직원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배우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의 원가가 폭등하면서 회사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임원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 민국은 밤을 새워 모든 항목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장실 앞에서 기다렸다. 사장님, 해결책이 있습니다. 민국은 자신이 찾아낸 비용 절감 방안과 설계 변경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장도 곧 그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민국의 아이디어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았네. 앞으로 자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싶어. 그렇게 민국은 건설회사에서 빠르게 승진을 거듭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회사의 핵심 임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야간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며 학위도 취득했다. 미라는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응원했다. 승진과 함께 두 사람의 형편도 빠르게 나아졌다. 민국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남의 중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대출 지원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으로 구입한 아파트였다. 미라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민국 씨, 당신이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 미라가 임신한 것이다. 아이를 가진 미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민국은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준비했다. 아파트의 한 방을 아기방으로 꾸미고 아기용품을 하나하나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아이는 아빠처럼 끈기 있고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1990년 봄, 그들의 아들 차윤우가 태어났다. 민국은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작고 여린 생명체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윤우야, 아빠가 너를 위해 반드시 성공할게. 넌 절대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게. 아들이 태어난 후 민국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윤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는 활발한 아이가 되었다. 민국은 회사에서 중역까지 올라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1993년 민국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설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회사 이름은 태산건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당신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더 늦기 전에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아.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꿈을 위한 시간이 계속 미뤄질 것 같아서. 난 당신 결정을 믿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윤우도 있고. 민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어. 걱정 마. 윤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태산건설의 시작은 작았다.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을지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다. 직원도 단 5명. 민국의 오랜 현장 동료들이 그의 뜻을 믿고 함께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리모델링 공사와 인테리어 작업부터 시작했다. 민국은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하나둘 일감을 따내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번에 새로운 입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민국은 눈을 빛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군. 그것은 중소규모의 오피스 빌딩 신축 공사였다. 태산건설에게는 첫 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민국은 모든 것을 걸고 입찰 준비를 했다.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었고 현장 경험을 살려 실현 가능한 가격을 제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태산건설은 그 프로젝트를 따냈고 민국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매일 현장을 직접 감독하며 품질을 관리했다. 예상보다 적은 예산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완성했다. 건물주는 크게 만족했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차 사장, 자네 회사가 일을 참 잘한다고 들었네. 우리 프로젝트도 맡아주게. 입소문을 타고 태산건설에는 점점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원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사무실도 확장했다. 미라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심함과 따뜻한 성격은 직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윤우도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다. 아침마다 아빠가 회사에 갈 준비를 하면 윤우는 그의 서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다. 아빠, 오늘도 큰 빌딩 만들어요? 그래, 아빠가 정말 멋진 빌딩을 만들고 있어. 다 지어지면 윤우랑 같이 가보자.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다. 태산건설은 창립 3년 만에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다. 민국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정직한 사업 방식이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그를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렀다. 그러나 세상살이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은 법. 1997년 말 한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태산건설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진행 중이던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계약금을 받았던 공사들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 전체가 휘청거렸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금융권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회사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국은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무너집니다. 일단 인원 감축을 해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국은 고개를 저었다.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죗값을 받기 어려웠다. 결국 민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다. 여보, 집까지 걸면 어떡해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야. 걱정 마. 분명 이 위기도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건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발주처들의 부도가 속출했다. 완공한 건물의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민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민국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다. 쓰러진 그를 발견한 당직 직원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도 민국은 오래 병원에 머물지 않았다. 회사가 위태로운데 여기서 누워 있을 순 없어. 그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남편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때 당당하고 힘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피곤함과 근심이 깊게 패인 얼굴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회사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걱정 마. 난 괜찮아. 직원들 가족들도 우리 책임이야. 그날 밤 윤우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동안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높은 빌딩을 짓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빌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윤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국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민국의 사무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민국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의 사채를 썼고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온 것이다. 차 사장님,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사채업자들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정중한 독촉이었지만 점차 그 어조와 방식이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회사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산건설 사무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사무실 유리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마침 늦게까지 일하던 민국이 문을 열었다. 차 사장, 인내심이 바닥났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들은 민국을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사납게 돌아다니며 컴퓨터를 뒤집고 서류를 흐트러뜨렸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민국은 머리가 하얘졌다. 이들이 진짜 위험한 사채업자들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지. 들리는 소문에 차 사장 가족이 강남에 산다면서 그 말에 민국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족을 위협하는 말이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안 되면. 남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국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윤우의 방으로 갔다. 아직 잠든 7살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작은 손가락, 도톰한 볼, 긴 속눈썹.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 미안해, 윤우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거실로 나온 민국은 미라에게 차분히 말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침은?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밖에서 먹고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국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언가 작별을 고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라야. 응?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민국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모든 재산을 미라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하나를 남겼다. 미라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리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걸 내 명의로 해뒀으니 너와 윤우는 괜찮을 거야. 회사 일은 내가 책임질게. 윤우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게. 사랑해. 그 후 민국은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서울을 떠났다. 목적지는 멀리 부산.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가족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지 못하면 가족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미라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편지 내용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왜 함께 해결하지 않고 홀로 떠났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찾아보았지만 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민국의 집을 찾아왔지만 모든 재산이 미라 명의로 되어 있어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미라를 괴롭혔다.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했다. 당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결국 미라는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 윤우를 데리고 이사를 결정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계신 대구로 거처를 옮겼고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이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미라는 중병 진단을 받았다. 간암 말기. 이미 몸 곳곳에 전이가 된 상태였다. 그녀는 윤우의 미래를 걱정했다. 자신이 떠난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이미 연로하셨고 남편은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미라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윤우야, 엄마가 잠시 병원에 있어야 해. 이모 집에서 지내는 거 어떨까? 윤우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었지만 미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결국 윤우는 미라의 오랜 친구인 송이모 집에 맡겨졌다. 그러나 송이모는 몇 달 후 해외 이주를 결정했고 윤우는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미라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좋은 보육원을 찾아 윤우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 민국이 돌아와 아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윤우야, 언젠가 아빠가 널 찾으러 올 거야. 그때까지 씩씩하게 지내야 해. 미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녀는 눈을 감았다. 8살이 된 윤우는 한별 보육원에 맡겨졌다.
처음에는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점차 보육원 생활에 적응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다. 다만 언젠가 부모님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한편 부산으로 간 민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해 작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다. 사채업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강민석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부산에서의 민국은 성실함과 기술로 인정받으며 점차 자리를 잡았다. 다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무리한 확장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10년 만에 그는 부산 건설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 기업가가 되었다. 사업이 안정되자 민국은 마침내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도 이제는 지난 일. 그는 가족이 여전히 서울의 그 집에 살고 있기를 바라며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미라의 친정을 찾았고 그곳에서 모든 비극적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미라의 병과 죽음, 그리고 윤우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사실까지. 한별 보육원이라고 했나요? 민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별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우는 이미 그곳을 떠난 지 오래였다. 보육원 측에서는 몇 년 전 입양이 되었다고 했지만 입양 가정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제 아들입니다. 찾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입양 가정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민국은 무너져 내렸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영원히 잃은 것만 같았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우를 찾으려 했지만 입양 기록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있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민국은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부산에서의 사업을 매각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태산건설을 다시 세웠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하게,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성공을 위한 집념이 그를 밀어붙였다. 어쩌면 크게 성공해 이름을 알리면 윤우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20년이 흐른 2023년 태산건설은 대한민국 5대 건설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차민국은 건설업계의 혁신가이자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가 매일 밤 아들과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린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회장님, 새 경호원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민국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하게. 민국은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서준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국은 새 경호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자네 이전에는 어디서 일했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5년, 그리고 해외 VIP 경호 업무를 3년 했습니다. 좋아. 자네를 추천한 사람이 자네 실력을 높이 평가하더군. 기대하고 있겠네. 그렇게 서준호는 차민국의 전담 경호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국은 준호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특히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민국의 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항상 한 발 앞서
모든 상황을 대비했다. 그는 단순한 경우 업무 외에도 회장의 건강을 챙기고 때로는 개인적인 용무까지 도왔다. 준호 씨, 자네는 가족이 있나? 어느 날 민국이 문득 물었다. 없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민국은 가슴이 찔린 듯 했다. 그의 아들 윤우도 지금쯤 준호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그도 이렇게 홀로 자랐을까? 그 생각에 민국은 준호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산건설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민국은 직접 단상에 올라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무대 옆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관중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차민국,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다 갚아줄 거야. 그리고 남자는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준호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체 없이 무대로 뛰어올라 민국을 몸으로 감쌌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물체가 날아와 준호의 어깨를 관통했다. 흉기였다. 준호는 고통을 참으며 민국을 무대 뒤로 대피시켰다. 경호팀과 경찰이 즉시 범인을 제압했고 준호는 응급 처치를 받았다. 준호, 괜찮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게 해. 민국은 준호의 상태를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깊지 않은 상처입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민국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이 젊은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준호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주요 기관은 피했지만 꽤 깊은 자상이었다. 응급 처치 후 준호는 병실로 옮겨졌고 민국은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샜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지켰나? 자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민국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게다가 회장님은 제게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하다니?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태산건설이 후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민국은 놀랐다. 그는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보육원을 후원해왔지만 준호가 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준호의 병실을 나서는 순간 민국은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준호가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본 무언가가 익숙했다. 아내 미라의 눈빛과 닮아 있었던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민국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민국은 준호의 개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32세. 윤우와 같은 또래였다. 한별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8살 때 입양되었다가 15살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별. 미라가 윤우를 맡겼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민국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다. 병원을 다시 찾은 민국은 준호가 잠든 사이 그의 소지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용서를 빌며 그의 지갑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준호와 한 여성의 사진. 민국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미라였다. 윤우야.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준호가 눈을 떴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국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다. 이 사진 자네 어머니신가? 준호의 눈이 커졌다. 네, 어머니 사진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원래 이름이 입양 전 자네 이름이 뭐지? 차윤우였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민국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윤우야, 내가 정말 윤우구나.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국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오래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민국과 미라, 그리고 아기였던 윤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난 내 아버지다, 윤우야. 준호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우리를 두고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 후 저는 김 씨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시면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민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난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위협했어.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30년 넘게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가만히 침대에 앉았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걸요. 민국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 오른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3개 있을 거야. 마치 삼각형 모양처럼.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신체적 특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귀 뒤를 만졌다. 그리고 내 발목에는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어. 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아프지 않아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버림받았다는 상처,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들.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혼자일 때까지. 민국은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정말 찾았단다. 사업이 안정되자마자 서울로 돌아와 너희를 찾았지만 미라는 이미, 그리고 너는 입양됐다고. 보육원에서는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보육원을 후원하면서 너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직 어렸을 때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얼굴, 엄마가 자주 보여주던 가족 사진, 그리고 보육원에서 외롭게 보낸 시간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입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확신이 없었어. 내가 정말 내 아들 윤우인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후원했고 내가 그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그 눈빛에서 미라를 봤어. 그리고 내 지갑에서 사진을.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만큼 깊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저는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믿기 어려워졌죠.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부모님이 저를 데려갔을 때도
저는 언젠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민국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준호가 경직되었지만 곧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게. 다만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 지켜주지 못한 것들을 만회하고 싶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국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의심과 혼란이 있었지만 또한 오랫동안 갈구해온 어떤 감정도 스며 있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윤우. 아니, 준호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준호는 여전히 민국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지만 점차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다. 민국은 준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라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윤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싸워온 지난 30년의 시간들을 공유했다. 준호는 민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한동안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다. 퇴원 후 민국은 준호에게 제안했다. 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래?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경호원으로서도 그 편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인 이유를 댔지만 사실 그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민국의 대저택으로 이사한 준호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을 보고 감동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그가 좋아했던 것들, 미라가 남긴 물건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걸 다 어떻게 해? 30년 동안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모아둔 거야. 함께 생활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준호는 고아원에서 자란 후 군에 입대해 특수부대에서 복무했고 제대 후 경호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민국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단단한 책임감과 의리를 갖게 되었다. 민국 역시 자신의 회사를 키워온 과정,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 그리고 윤우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줄 계획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난 그저 내가 내 아들이어서 기쁘단다. 회사 같은 건 내가 원치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아버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일구신 회사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나 민국은 준호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간의 의심과 궁금증 속에서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준호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제 준호는 차준호라는 이름으로 태산건설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민국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 결정이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고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민국의 뒤로 준호가 다가왔다. 아버님, 이제 들어가세요. 늦었습니다. 민국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민국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윤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건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미라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30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그날 밤 민국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공허함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평화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찾았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진정한 행복. 바로 가족이었다.